자, 오늘 방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평소에 잘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을 저한테 물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원론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셔야 뭘 하는지 미적분이든 방정식이든 뭐든 다 괜찮아요. 할 질문들 없어요? 네. 사라진 아틀란티스. 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너무 세게 물지 마시고. 수학하면서 확률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던데? 항상 애매하던데? 그냥 풀란 대로 풀었죠. 네, 저도 그랬어요. 아, 확률은 묻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근데 다 물어야 그래 놓고 이제 지금 바로 확률 질문 나오니까 다 잠깐 수학사에 대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확률은 저 잘 모르거든요. 정말 저 잘 몰라요. 저는 모든 일에 확률이 학문이래. 뭐야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되든 안 되든. 여튼 개괄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확률 이론에 대해서 뭐 쭉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걸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아마 파스칼이나 페르마 정도의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1600년도 그러니까 17세기의 프랑스 수학자들이고요. 요 사람들에서 출발해서 이제 좀 복잡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지. 확률 이론은 아니고 좀 독립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순열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란 게 있죠. 순열은 뭡니까? 순열은 이렇게 쓰죠. 잠깐만요. NPR, NPR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RPN이라 쓰지. RPN이라 쓰는데 잠깐만 제대로 써볼게. RPN이라고 쓰죠. 순열이라는 거 20 그죠? 이렇게 쓰는데 안녕하세요 시안씨. 그 요거는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지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잖아요. 뭐 순열은 뭐 그렇다 치고 조합이 좀 흥미로운데 조합은 기호만 이렇게 딱 바꿔서 p 대신에 c를 쓰죠. 순열의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고요. 조합 c는 컨비네이션의 약자였나? 예, 아무튼 그렇고 이 조합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요. 조합이라는 거는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없이 나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서 없이 r개를 뽑을 수 있는 개수잖아요. 경우의 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A하고 B하고 C라는 어떤 세 개가 있다. 요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 없이 그러니까 순서 없이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총 몇 개입니까? A, B, 그다음에 A, C, 그다음 B, C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죠. 그 요때 그거를 뭐로 쓰냐면은 어 세 개 중에 두 개니까 3C, 2C3 이렇게 쓰고요. 잠깐만, 내가 뭘 착각하고 있지? 이거 NPR이죠? 미치겠다. NPR이고 이것도 NCR이지. 뭔가 착각했다. 잠깐만요. NCR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3C가 되고요. 3C2가 되고요.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가 됩니다. 요 2가 그러니까 2 팩토리할 만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할 개수가 두 개잖아요. 곱해지는 인수 개수가. 그러면은 3에서 하나씩 빼주면서 두 개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거지. 그럼 요거는 3이 되겠죠? 좀 더 다른 계산을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은 10, 10 컨비네이션 4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4, 3, 2, 1 분의 10, 9, 8,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온 거 맞아요. 온 거 맞아. 제대로 오신 거 맞아. 여튼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조합 매수라 그러는데, 사실 요거는 이게 NCR 정의가 어떻게 되더라?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마 정의가 R 팩토리얼에 이게 N 팩토리얼에다가 이게 N-R의 팩토리얼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여기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이제 확률이나 뭐 이런 거 배우면서 팩토리얼이 꼭 나오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해주면은, n 팩토리얼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아이고, 왜 이래. n 팩토리얼은 정의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곱해서 2 곱하기 1이잖아요. 요거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세요? 이거 팩토리얼 정의? 그래서 3 팩토리얼을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그건 6이 되잖아요. 아세요? 왜 대답이 없으셔? 다들? 네네네. 네, 팩토리얼은 아시겠다. 조합 계산이요. 뭐 조합 계산 이거잖아. R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어, 여튼 요건데,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요 정의에 따라서는요, 요 정의에 따라서는 3 팩토리얼도 계산할 수 있고 7 팩토리얼도 말할 수 있고 99 팩토리얼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2분의 1 팩토리얼은 뭘까요? 확률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쪽에서 흥미거리로 제가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2분의 1 팩토리얼 마이너스 1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요건 어떨까? 어,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아이고, 이거는 요렇게 해줘야 돼. 0 아니에요. 이게 아마 2분의 루트 파이였나? 지금 정확히 값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씨, 왜 이래. 2분의 루트 파이. 요거는 발산합니다. 요거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였나?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걸 계산하냐면요. 팩토리얼 함수 있잖아요. 계승함수. 계승함수는 다시 재정의가 돼요. n 팩토리얼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감마 n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로 다시 정의가 되고요. 요 감마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0에서 t까지 이런 식의 여기서 무한대까지 어떤 적분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적분을 가지고 팩토리얼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걸 해보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 웹에서요, 울프렘 알파라고 치면요, 검색해보면 요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 사이트에서 감마 펑션, 감마 펑션 치면은 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요 감마 펑션이라는 요 함수가 팩토리얼 함수, 계승 함수라고 말하는 그 팩토리얼 함수를 대체하는
확장된 함수고 요 계승 함수는 사실 복소수 범위에서도 정의가 돼요. 그래서 감마 x가 x-1 팩토리얼하고 똑같으니까 감마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감마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튼 요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데피니션은 제가 말씀드렸지 이제 적분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적분 정의는요. 적분 정의가 안 나와 있나? 적분 정의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감마 z가 0에서 무한대까지 t의 z-1승 a-1승 이거는 뭐 보지 맙시다. 이거는 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자, 여튼 그래서 만약에 팩토리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다른 거 질문합시다. 다른 거 질문합시다. 좀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걸 하면 거기서 기초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건 너무 나갔다. 죄송해요. 통계도 묻지 마세요. 확률 통계 저한테 묻지 마세요. 확률 통계 묻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못해요. 아니 왜 다들 그런 것만 물으셔. 왜 제가 못하는 것만 물으시? 아, 문과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헷갈리지 않냐고요? 저는 헷갈리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확률 통계를.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미적분은 아마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냥 방정식이나 풀어봅시다. 그냥 좀 진입장벽을 좀 줄이는 용도로 방정식을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방정식은 뭐예요? 어떤 fx는 0꼴이 어떤 식인데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립하는 x를 찾는 게 방정식을 푼다는 과정이죠. 그죠? 요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fx라는 어떤 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1차 이게 정방정식일 수도 있고 무리방정식일 수도 있고 뭐 지수방정식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정방정식입니다. 정방정식. 요거는 이제 사실 지금은 당방정식이라 부르고요. 요거는 fx가 다항식일 이거는 정식이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다항식일 때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ax 더하기 b는 0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아니 뭐 좀 더 나가면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요런 꼴의 어떤 그 수식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 이걸 푼다는 거는 요 식을 성립시킨다는 x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요 식을 그래서 사실 x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를 찾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는 뭐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식을 조작해서 x는
무슨 꼴로 만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요 원리가 가장 간단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요. 요 원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적용되는 게 이제 1차 방정식인데 보세요. 자, ax 더하기 b죠. 자, 요거를 만약에 식을 조작해 가지고 x는 뭐뭐꼴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양변에 b를 빼줘요. 양변에 b를 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ax 더하기 b 빼기 b는 0 빼기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a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요건 쉬우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더하기 ax는 b까지 나왔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a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 식을 조작해서 마지막에 x는 뭐뭐다 라는 식을 얻었죠. 그럼 x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예요? 뭐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뭐겠어요? 방정식의 답이 되는 겁니다. 해 혹은 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요 식에다 대입해주면은 식이 성립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우리는 다 푼 거지. 요까지 다 가세요? 여기까지 얘가 가시나? 아, 그래요? 고등학생입니까? 그래요. 두뇌 풀가동? 확률 통계는 사실 저도 좀 많이 힘들어요. 통계 부분은 그렇습니까? 통계 부분은요. 뭐라 그럴까? 그냥 암기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요령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저는 그냥 암기가 싫어서 그냥 그걸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음, 확률은 머리 쓰는 건데 확률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서 못 하겠던데. 확률 통계에 대해서 잘 헷갈리신다면은 그러면 그걸 그냥 고등학교 문제집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 문제지 확률 통계 부분 있잖아요. 그 기초적인 것부터 쭉 풀어나가면 중학교 수준도 괜찮습니다. 중학교 수준도 만약에 확률이 어렵다 그러면은 풀만해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히 풀려나가면 되는 거지.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이런 방정식 푸는 거라든지 함수 다룬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고 했자 뭐 내가 깊이 했겠나 싶지만은 소야 씨는 다른 질문 없으세요? 공대요? 아니? 나 공돌이 아닌데? 공대에 있었던 지적이 있지만 아무튼 공대는 아닙니다. 대학원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학부는 공대 아니에요. 천문학이었어. 지금은 철학에 있고요. 미분기 수하고 도함수의 차이. 그래요. 아, 네, 안타깝네요. 그래, 그냥 봐주시면 검사하겠습니다. 미분기 수하고 도함수의 차이. 자, 잠깐만요. 기본을 질문하신다. 경영, 경제, 수학에 그런 거 나옵니까?
아이고, 이게 원래 잠깐만요. 고등학교 때 이게 다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 잠시만요, 여러분. 자, 요걸 제가 썼던 책인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도함수하고 그래요? 도함수하고 미분 미분 계수의 차이는 뭐냐? 잘 보세요. 미분이 뭐냐라는 걸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수학의 문이 아니시라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미분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미분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자,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앞에 걸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2장에 있지, 이게 아마?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요 곡선을 보시면은, 요 직선이 곡선을 뚫고 지나고 있죠. 그죠? 뚫고 지나고 있죠. 요거는 할선입니다.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곡선을 나누면서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눌 할자를 써가지고 할선이라 그래요. 할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떤 직선이 곡선의 어떤 점을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해보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접한다 그러거든요. 할한다 그러지 않고 접한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접선이라 그럽니다. 보세요. 여기 잘 나와있지. 요게 할선이고요. 곡선을 나누면서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게 접선. 그러니까 이건 별로다. 이 그림 별로고. 잠시만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낫나? 만약에 여기서 이걸 뭘 할 수 있나요? 그림 같은 거 그릴 수 있나? 잠시만요. 그냥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을 모든 죄송합니다.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뭐 어떤 곡선이든 괜찮아. 보세요. 요 곡선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할선이겠죠. 곡선의 할선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요 점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할한다 그러지 않고 나눈다 그러지 않고 스치듯 지나간다 그래서 접한다 그러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접선이라 그럽니다. 미분의 차감점은 어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여기까지 다 아시겠어요?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예, 수학머리 씨는 알 거고 다른 분들은 다 아신다고요? 사라진 아틀란티스 씨는 아세요? 네, 아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 자, 그러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선은 쉽습니다. 할선 어떻게 쉽냐면은 요 어떤 곡선에서 어떤 두 점을 지난 할선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를 아는 거지.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고 그 방정식을 알면은 기울기도 알 수 있죠. 그거 아세요? 그거는 식이 있습니다. 두 점을 안다는 거는 어떤 x, a, b 그리고 c, d라는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y 빼기 b가 c 빼기 a분의 b 빼기 d의 x 빼기 a라는 거고 여기서 기울기는 c 빼기 a분의 b-t가 되죠. 그래서 할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만 알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보셨듯이 그 접선이라는 게 곡선의 어떤 한 점만 지나가잖아요. 요 점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요 점만. 여기 요 점만 지나가죠. 요 점만, 그죠? 요 점만 지나가는데, 요 지나는 점을 알면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 더 몰라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밖에,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밖에 아는 게 아니면, 하나밖에 모르고 있으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차관점이 뭐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도 알고 그 다음에 지난 점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미분의 차관점입니다. 그래서 미분에 사는 일은 요 점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접근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요 점에서의, 여기 중간에 점 보이시죠?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고 좀 멀리 있는 다른 점을 지나는 할선을 생각합니다. 요 두 점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요 두 점 보이시죠? 요 두 점을 지나는 할선을 지나는 이제 할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죠. 방정식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점을 요 밑으로 조금씩 이동시켜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전부 다 할선이죠. 요 점을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들면, 그러니까 거의 겹쳐지게 만들면 거의 접선에 근접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미분을 배우는데 극한이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를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좀 더 다른 그림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 곡선 있잖아요. 요 곡선에 여기 원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구한다고 한다면 A하고 B점을 잡고 A점, B점을 전부 다 이 원점에 접근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A, B점을 지나는 할선이었는데 결국에는 요 중간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하는 식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어딨어? 3장에 있는 요 식이죠. 요걸 구하는 식이 요 식이에요. 요게 뭐냐면은 어떤 A란 지점에서 x가 A란 지점에서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 그래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보세요. 미분계수라는 건요, 사실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건 뭐냐면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까지 이해 가세요? 일단 요까지 이제 이해 가는지 보시고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수학머리 씨는 아시고 다른 분들은요? 그 소야 씨도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은 뭐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건 연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미분계수는 구했어요. 뭐 어떻게든 식은 있어. 요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 왜 그 점 두 개를 가까이 붙인다 그랬잖아요. 요 2장에서 그 식이거든요. 자, 뭐 요거는 요 식은 뭐냐면은 그냥 그 여기서 h라는 거를 x 빼기 a라는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해주면 그냥 요 식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미분계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이제 미적분 할 때는 요식도 외우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요식도 외워야 됩니다. 뭐 둘 다 외우긴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라는 거는 뭐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도함수 할 때요, 도라는 거는요, 요 도자 씁니다. 요 도자 어딨어? 도자 어딨지?
도자 어딘지 모르겠다. 이끌 도자인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끌 도자예요. 이끌어내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어떤 함수의 어떤 y는 fx의 도함수라는 거는 y는 fx에서 이끌어낸 새로운 함수라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끌어내는 어떤 새로운 함수라기보다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사실 요거는 숨은 의미는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끌어내는 함수라는 의미예요. 자, 아까 미분계수가 뭐였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h가 0으로 할 때 이럴 리미트가 어디 있지? 아,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h가 0으로 갈 때 아까 그 미분계수 이제 그게요.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였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h를 x-a로 치환해줘요.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h가 x 빼기 a로 치환되는데, 그러면 x는 h가 0으로 갈 때 x는 어디로 가겠어요? a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x가 a로 갈 때 x 빼기 a에서 a 플러스 h니까 요건 x가 되고 요건 a가 그냥 남겠죠, 그죠? 요식이 바로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는 뭐냐? 요거를 우리가 f'a라고 합니다. 요 f'a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dfx dx, 여기다가 x는 a, 그러니까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인데 거기다가 x에다 a를 대입했다. 혹은 fx를 x에다 미분하는데 x는 a라는 점에 대해서 미분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여기서 구하는 요 fx라는 f'a라는 거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a란 지점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값이죠. 자, 보세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제가 지금 좀 말이 길어지는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는요, x는 a에서의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중요합니다. 값이 중요해요. 값이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일반적인 변수 x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변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어떤 a나 혹은 a 더하기 1이나 a 빼기 3분의 1이나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일반적인 값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다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각 뭐 3이나 2나 1.5나 7.5나 7.999나 그런 각각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다 구해줄 필요 없겠죠. 그냥 그 함수만 하나 구해주면은 그 함수에다 뭐 대입해주면 곧장 그냥 미분계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도함수예요. 도함수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y는 fx, 잠깐만요, y는 fx의 도함수라는 거는요, y는 fx의 미분계수들의 함수예요. 미분계수들은 뭐였어요? 미분계수를 우리가 썼을 때 어떻게 썼어요? f'a라 썼죠. f'a. 만약에 a는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거는 특정 변수라는 게 뭐냐면 1이나 2나 3이나 이런 특정한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a라는 거는 우리가 그 특정한 숫자를 생각하고 하긴 했지만은 또 다른 뭐 1이나 3이어야 된다, 아니면 a는
7하고 8 중에 하나다 요런, 아니면 A는 999다 요런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A를 그냥 만약에 일반 변수의 x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f'x 요거예요. f'x y는 f'x 요게 바로 도함수입니다. 여기서 x에다가 a를 집어넣든 b를 집어넣든 c를 집어넣든 d를 집어넣든 뭐 999를 집어넣든 아니면 32억을 집어넣든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미분계수를 주는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바로 도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라는 거는 미분계수들의 함수고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쓸 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란 말을 쓰고 어떤 y는 fx의 도함수라고 쓰지, x는 a에서의 도함수라든지 아니면 y는 fx의 후자는 쓰겠구나. 그러니까 어쨌건 x는 a에서의 어떤 도함수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쓰는 겁니다. 도함수는 함수의 개념이고요.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도함수의 함수값인 거지. 이해하겠어요? 일단 요까지 이해 가시는지부터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이해 가시고 다른 분들은요? 소야씨는 이해 가세요? 얼추 이해 가신다고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말하고 있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뭔가 매끄럽지 않다. 사라진 아틀란티스시는 아실 거고, 그죠? 사실 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요 말만.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 값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함수 값과 함수의 차이.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요 얘만 들고.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요거의 3,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이거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사실 뭐냐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는 것하고 똑같고요. 사실 이건 또 뭐가 똑같냐면요, x y는 x제곱의 도함수의 x는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 란 말하고 똑같아요. 일단 요거 아시겠어요? 요 세 개 같다는 거. 접선의 기울기 하고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하고 도함수의 x는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뭐냐, x제곱의 그 미분계수니까 지금 요 식을 구해봅시다. 요 식을 구해봅시다. 요 식에서 지금 요 밑에 식을 한번 써볼까요? 밑에 식 가져도 되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a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그 값이었으니까 요거 3이고 여기 3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fx는 뭡니까? fx는 여기서 뭐예요? x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는 식이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fx 대신에 이제 x제곱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3의 제곱이 되겠지. 요거는 9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은 요 x제곱 빼기 9는 x 빼기 3에 x 플러스 3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분모분자의 x 빼기 3이 약분돼서, 잠깐만요. 뭐야? 잠깐만요. 저기 약분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3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되겠지. x 플러스 3. 요거는 뭡니까? 6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헷갈릴까봐 묻는 질문. 그러면은 y는 x제곱의 도함수는 뭘까? 도함수는 뭐겠습니까? 자, 이것도 요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3 대신에 이번에 a를 그냥 집어넣읍시다. a. 그럼 이제 a 제곱 될 것이고 요거는 a 되겠죠? 그럼 a니까 a 그냥 이거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거 뭐예요? a 요것도 a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a죠, 그죠? 요거는 x는 a 지점에서의 y는 x제곱의 미분계수죠. 여기서 2a에서 a를 x로 바꿔주면 a를 x로 바꾸면 x제곱의 도함수는 y'은 2x가 되는 거지. 이게 답인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다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미분계수는 값이고요. 도함수의 함수 값이고요.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들의 함수입니다. 쉽죠, 그죠? 미분 뭣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수학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수학자 여러분한테 제가 죄송할 게 아니지. 수포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도발했네요. 수학 조또 죄송합니다. 조또 아니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지. 그러니까 어떤 미분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예, 고2 때도 그런 것 같다고. 자, 아까 사라진 아틀란티스 물을 거 있다면서. 네네네, 질문해주세요. 너무 세게 물지 말고. 아까 확률 통계 그건 좀 많이 셌어. 내가 모르는 거라 가지고. 질문하세요. 호도법. 호도법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네. 그것도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뭐에 대해서 질문하는지 알겠어요. 학생 입장에서요, 이제 다른 애들한테 수학을, 저도 학생이니까, 저도 학생이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수학을 애들한테 설명해 주다 보면, 나도 이제 궁금했던 거거든, 예전엔. 나도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대략 어떤 걸 물을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잠시만요. 네네네. 이제 알겠어요. 일단 요거는 일단 놔두고, 자, 호도법이 뭐냐? 사실 호도법은 라디안법입니다. 뭐 라디안이나 호도나 똑같아요. 자,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이 뭘까? 각을요, 수처럼 쓴다는 거예요. 각을 수처럼 쓰는 방법. 쓰는 방법. 혹은 각을 수로 만드는 방법. 요게 다예요. 단위 호환 같은 거예요. 일종의 단위 호환 같은 거예요. 단위 환산. 그래, 단위 호환이 아니고 단위 환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서로 수하고 각하고 호환할 수 있다는 거겠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위를 환산하려고 그러면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그림판이 필요하겠다. 자, 우리 그림판 형님. 야, 그림판 이거 프로그램 짜는 거 되게 힘들다면서요. 자,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겠지. 중심을 뭘로 그릴까? 아이, 그만해.
잠깐만요. 원의 중심이 뭐 여기 있다 치죠. 자, 원의 중심인데, 자, 보세요. 이 원의 반경이 있겠죠. 이 반경을 R이라고 쳐요. R. R만큼의 반경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 호의 길이 있잖아요. 호의 길이. 아, 그래.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자, 60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몇 도다, 몇 도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몇 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60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60분법의 각은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가 360도죠. 한 바퀴가 360도죠. 그죠? 한 바퀴 요 돌는 게 360도잖아. 그죠? 요 4분의 1 하면은 90도고, 직각이 오죠? 아무튼 그렇게 정의하는데, 그러면 호도법은 어떻게 각도를 정의해서 각도를 정의하느냐? 자, 보세요. 반경이 R이었죠. 그죠? 호의 길이가 있겠지. 호의 길이. 호의 길이도 있겠죠. 호도 어쨌건 곡선이니까. 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좀 곡선이니까. 호의 길이가 있죠. 반경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쯤이나 치자. 그러면은 바로 잠깐만요. 꺼져. 자, 바로 만약에 여기 요 길이도 호의 길이도 R이다. 요 호의 길이겠죠. 그죠? 호의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요 반경의 길이도 R이다. 그러면은 요때 요 각도 있잖아요. 이 왜 이래 이건 또 왜 직선이 나와? 아, 브러쉬로 해야지. 요 각도 있잖아요. 요거를 1이라고 해요. 혹은 1 라디안이라 그러는 거지. 정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반경하고 호의 길이하고 같아지는 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써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이건 정의예요. 정의. 그냥 이건 정의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니까요. 이 직각 있잖아요. 180도. 180도가 딱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정의하니까 190도가 아니지. 요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180도라 쓰겠습니다. 180도가 뭘로 정의되냐면요. 딱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180도가 딱 이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파이 라디안이 돼요. 그래서 360도 뭐겠습니까?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겠지. 아직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환산된 결과고 요거는 유도하려 그러면 그쵸. 파이라는 여기서 원주율이지. 자,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환산해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직 좀 더 말을 할 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요 라디안이라는 거의 정체는 뭐냐? 라디안이라는 거 정체는 요거는 쉽게 말해서 호도법이 다니긴 한데 이제 파이 호도라고 읽거든요. 호도 2파이 호도 이렇게 읽는데 사실 우리는 요즘은 그냥 라디안이라 읽지. 그 문제는 요 라디안이라는 거의 정체는 뭐냐? 이게 그냥 실수입니다. 그냥 수다. 예를 들면 우리가 2 더하기 3은 5잖아요. 요 5일 때 요 실수의 단위가 라디안이라고요. 실수의 단위가 라디안이겠죠. 혹은 이제 그냥 수의 단위.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함으로 해서 요 각이라는 거하고 길이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각하고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길이는 보통 우리가 수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호도법의 의미는 각하고 길이가 같아지는 것하고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채팅창을 그냥 여기 놔두는 게 낫겠다. 그래 다른 사람도 보지. 어우 잠깐만요. 예, 호의 길이하고 반경의 길이가 같을 때 각을 호도, 1호도로 정의해요. 1라디안으로 정의하지. 그쵸? 이제 아시겠어요? 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위 라디안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거야. 수하고 똑같아요. 자, 다른 질문 있으면은 그거 받아볼게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어요? 뭐 제가 지금 뭘 각을 잡고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고, 그거는 제가 이제 수학을 오래 했고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합성함수가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쉽지. 잠깐만요. 합성함수는 합성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말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튼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자, 보세요. 합성함수가 뭐냐? 이거 크기 어떻게 조절 못하나? 자, 함수가 뭐냐면요. 함수, 정의역, 함수 f가 있다. 그러면은 요게 공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은 뭐냐면요. 정의역은 여기 밑에 써봐야지. 정의역 대응될 것의 대응할 것의 집합. 그리고 공역은 뭐냐? 잠깐만요. 공역은 대응될 것의 집합. 그리고 치역이란 게 또 있습니다. 치역은 뭐냐면요. 대응된 것의 집합. 한 글자의 마법. 한 글자의 마법. 일단 요건 아시겠어요? 요거 일단 이해해 봅시다. 요거부터. 요거는 대응할 것이고요. 요건 대응될 것이고요. 요거는 대응된 것입니다. 요건 이해하시겠어요? 요 그림으로 보는 친절한 설명 잠깐만요. 함수의 기초 여기 있을 거야 아마. 그림으로 보는 친절한 설명. 자, 보세요. 정의역은 대응할 것의 집합이고요. 공역은 대응될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치역은 공역 중에서 실제로 대응된 것들의 집합이고요. 일단 요건 아시겠죠? 요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뭐 쉬운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게 정의역이야. x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그리고 y라는 공역이 있어요. 치역이라 칩시다. 이거는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죠. 그리고 g라는 함수는 뭐냐면요. g라는 함수는 y라는 걸 정역으로 해서 z라는 걸 치역으로 삼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x에서 y 거치고 y에서 z 거쳐서 이렇게 쭉 대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a, b, c, d 1, 2, 3,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내가 마우스로 이걸 쓰다니 진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갖다 칩시고, 갖다 치고, 이렇게 갖다 치고, 이렇게 갖다 칩시다. 자,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F하고 G라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겠죠?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굳이 대전 거칠 필요 있나? 그냥 중부 내륙선 타고 거치지 않고 그냥 대전 안 거치고 가버리자. 아, 이건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 여러분, 그 대전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전 휴게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비유를 해봅시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요. 휴게소에 들렀다 가는 거하고 안 들렀다 가는 거예요. 정부선 따라가는데. 무슨 말이 똑같은 선 따라가는데 휴게소에 들리고 안 들리고 차이입니다. 대구, 그 다음에 대전 휴게소, 대전, 그 다음에 서울. 대구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 가잖아요. 근데 휴게소에서 한번 쉬느냐 아니면 그냥 곧장 이렇게 서울로 가버리느냐의 차이예요. A는 2에 대응되고 2는 베타에 대응되니까 대구에서 만약에 서울로 간다 그러면 바로 간다 그러면 A는 곧장 베타에 대응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런 도식이 있을 때 요건 요렇게 해볼까? 저런 도식이 있을 때요. 뭐 그런 셈이죠. 요런 도식이 있을 때요. FA는 뭐죠? FA는 2죠. 그리고 G2는 뭡니까? 베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합성함수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F에다 아니다 G에다 F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바로 베타가 나오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요거를 합성함수라 그래요. 요거를 합성함수라고.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요걸 어떻게 쓰냐면은 G 그다음에 동그라미 어디 있어? F A 요렇게 쓰죠. 그러면 G.F가 곧 G하고 F의 합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합성함수예요. 이해하시겠죠? 쉽죠, 그죠? 뭐 어렵지 않지. 만약에 좀 더 비유하자면요. 2 곱하기 2 더하기 2란 어떤 여기 있다시피 요거는 4 더하기 2는 6이잖아요. 근데 제보자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쓰는 거야. 그게 불편해서. 자, 요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걸 어떻게 합니까? 2 곱하기 2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2를 계산하잖아요. 순차적으로 계산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곱하기 2하고 더하기 2를 한꺼번에 해주는 연산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2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2하고 도트 2라는 어떤 전산으로 정의합시다. 그러면 요 도트라는 게 곱하기 2, 도트 2라는 게 곱하기 2하고 더하기 2의 합성인 거지. 아, 수학 변칙이 일단 이거 내용은 아시겠죠? 수학 변칙이 뭐냐면은 여기서 한글 화면에서 컨트롤 NM 누르시면 돼요. NM, 컨트롤 NM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요건 아시겠죠? 수직 편집기 안에 기호들은 이제 찾으면서 숙달돼야 돼요. 자, 요걸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지금 수박머리 씨가 있구나. 아, 이거 수박머리 씨가 한 거구나. 예, 요거는 다 아시겠죠?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해주십시오.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음, 좋은 친절합니다. 네, 단순 항미도 괜찮아요. 안 친절하다고요? 극한 배울 때 선생님들이, 네, 수학 귀여워요. 저 가지고 이런 것도 썼습니다. 이런 것도 막 했었어요. 이거 직접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노가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네, 극한식에서. 아, 잠깐만요. 저 물 좀. 리미트 A다가 리미트 B라고? 그렇게 분해하는 거?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바꾸려면 두 분이 수렴해야 되죠. 그쵸? 그거 증명은 좀 곤란해요.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살려 그러면 그 지금 아틀란티스티 질문이 뭐냐면요. 리미트 이샹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리미트 A 더하기 B가 리미트 A 더하기 리미트 B로 이제 바뀌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거기 조건이 왜 수렴한다는 게 또 붙고, 일단 수렴한다는 게, 그러니까 수렴해야 된다는 게 붙는 거는, 이게 붙는 이유는 그때 저 식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 아래에서. 사실 만약에 이제 수렴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쓰겠지. 그냥 그건 간단해요. 간단히 이유고, 단순하게 만약에 왼쪽 식이 왜 오른쪽 식으로 분해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극한이 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곧 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기호가 수학적으로 무엇이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이제 저 식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1을 가지고 1을 위의 식을 이제 일단 요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1번, 2번 과정은? 일단 요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고 싶네요. 위의 식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소야씨하고 뭐 등등 다 아시나요? 수학머리 씨는 아시겠어요? 다들 대답이 없지? 잘 모르시겠나? 이해는 되는데 숫자가 들어가면 힘들어지겠지만 기호만으로는? 일단 질문자는 어떻게 돼요? 사라진 아틀란티스 씨는 이해가 돼요? 수학머리 씨나? 슬람 씨나?
등등등등. 아, 네네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해가 됐다는 가정 아래 이제 저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철학 쪽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진 않지 사실. 그래, 여러분은 역사 얘기를 좋아하지 철학 얘기를 좋아하진 않죠. 자, 극한이 뭐냐? 극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수많은 수학자나 철학자들이 쭉 얘기를 해왔긴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고 지나갑시다. 뉴턴이 극한 어떻게 정했냐면요. 없어지기 전의 양도 아니고 없어진 후의 양도 아니면서 결국엔 둘 다 없어지게 되는 이 양들 사이의 비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물론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정의냐면요. 무한소를 말할 때 무한히 작은 양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무한히 작은 것을 궁극적으로 비록 이러한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해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대수학자들이 허근해버리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큰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이 무한소를 단순히 큰 이점이 있는 계산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개소리입니다. 진짜 개소리입니다. 라이프니츠든 뉴턴이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코시는 좀 더 뒤에 사람이잖아요. 코시는 좀 제대로 정의했어요.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해 연속적으로 생기는 값들이 고정된 하나의 값으로 원인 접근에 가서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 아무리 작은 값을 선택하더라도 이 고정된 값과 같을 때 이 고정된 값을 접근해가는 모든 수들의 극한이라고 한다. 훨씬 명백하죠. 예. 요게 이제 코시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시의 접근이 가장 그거예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수학적이에요. 그리고 바이어슈트라스의 정의는 곧 뒤에 나올 바이어슈트라스 사람의 정의는 코시의 정의를 이제 일종의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도 재밌는 일이 있긴 한데 이거 글 있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뭐 보여드리긴 하고요. 자, 극한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극한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이나? 잠깐만요. 극한은 어떤 요점으로의 극한을 생각한다는 거는요. 요점으로의 극한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 극한 값을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요 양쪽에서 이렇게 쭉 접근해 가야 되겠죠. 접근해서 그 요점에 이르게 되는 혹은 이 점 근처까지 가게 되는 그거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모호한 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곡에 대한 예가 여기 나온 요 글입니다. 이번에 언급했던 바이오스트라스 엡실론과 델타 농포에 대한 정의 요거 있잖아요. 요게 그거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거고요.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다듬으면 이렇게 돼요. 요게 바이오슈트라스의 극한의 정의라는 거예요. 엡실론을 양이 양수라고 하고요. 실수라고 하고 f를 함수로 가면 요거이면 요거인 양수 델타를 직접 찾을 수 있을 때 x는 a로의 f의 극한값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올 땐 그냥 고등학교 선생하던 사람이 왜 대학 와서 깽판을 쳤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좋은 정의입니다. 요거 자체로는 지금 이해하기가 좀 많이 쉽지 않지만요. 요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제가 풀어드릴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알까? 천천히 하면 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뭐 엡실론은 양의 실수고 f를 함수라 그러는 거는 그냥 조건이고요. 0하고 요거이면 요 부등식 있죠. x 빼기 a에 일단 부담감 없이 그냥 보세요. 그냥 이게 수학적 기호라는 생각 없이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은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예요. x 빼기 a의 절대값 있죠. 크기. 절대값이 0하고 델타 사이일 때이면 임플라이죠. 이면 fx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여기 성립해야 되죠, 일단. 여기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부등식이면 부등식이죠. 뭐 절대값이 있든 없든. 그러면 부등식이, 자 보세요. 부등식이면 부등식. 요런 형태의 식이 언제 성립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x가 2보다 크면, 잠깐만요. x는 4보다 크다. 요거 맞는 말입니까? 혹은 자 보세요. x가 4이면 요 밑에 요게 맞는 거죠. 자, 요게 맞는 거죠. 부등식 사이에 요 이면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성립하려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앞의 범위가 뒤의 범위에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앞의 범위가 더 작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의 범위가 더 작아야 됩니다. 앞의 부등식 범위가 더 작아야 되죠. 자, 이거는 쉽죠, 그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 범위하고 요 범위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걸 풀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x가 a 빼기 델타보다 크고 a 플러스 델타보다 작다. 그리고 뒤에 걸 풀면요, fx가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l 빼기 엡실론보다 작다. 여기서 a는 x가 가까이 가는 값을 의미하고 l은 극한 값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게 요거잖아요. 앞에 게 요거. a 빼기 델타에서 a 플러스 델타 사이의 어떤 범위. 요 범위가 그러니까 l 플러스 엡실론하고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 앞의 범위가 더 작아야 되니까. 앞에 온 게 요거잖아요. 요 범위잖아요.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는 x범위고 이 범위 y범위인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는지 보고 갑시다. 이해 가시고 소야씨나 아니면 사라진 아타렌시스 등등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이해 가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해가 안 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어디가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아, 어디부터 설명해 드릴까?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너무 급하게 왔나 보다. 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0에서 절대값 x 빼기 a가 델타보다 작고요, 이면 이게 뭐냐, fx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 요게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부등식 범위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랬죠. 요 앞에 부등식하고 뒤에 걸 비교했을 때 앞에 걸 풀어보면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요, x가 a 빼기 델타, 그리고 x가 a 플러스 델타 사이가 돼요. 그러면 뒤에 거는 뭐냐, 요걸 풀어보면요, fx 범위가, 잠깐만요, fx 범위가 l 마이너스 엡실론 그리고 l 플러스 s 사이가 됩니다.
일단 요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푼 거예요, 수학적으로. 요 과정은 여러분이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좀 기다려주니까 그냥 요까지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요 푸는 거 자체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게 더 작아야 된다 그랬죠. 포함돼야 된다 그랬지, 뒤에 거에. 그러면은 앞에 게 요 뒤에 거에 포함돼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 거는 x범위고 뒤에 거는 fx범위, 그러니까 즉 y의 범위란 거지. 그럼 이 두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같지 않잖아. 그럼 이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꾸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려 그러면은 요 뒤에 거를 x범위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걸 x범위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양변에다가 f의 역함수 씌워주면은 f 인버스 이렇게 되고, f 인버스 이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요 범위가 되겠죠, 뒤에 게.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게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돼야 되겠죠. 요게 요거에 포함돼야 되겠죠. 이게 이거에 포함되어야 함. 자, 그러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봅시다. 그림에서. 자, 앞의 범위는요, A에서 델타 빼고 델타 더하고 사이의 범위죠. 그러니까 요하고 요 사이 범위예요. 요 사이 범위. 이해하시겠죠? 요 사이 범위. 그러면 F 인버스, 자, 그 다음에 L 플러스 엡실론하고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 범위는 요 사이죠. 그죠? 역함수는 그냥 요거에 해당하는 X 값이 범위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원래 그렇게 됩니다, 제보자님. 요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깥 범위 안에 요 안에 델타 범위가 포함됐으니까 이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걸 우리는 하고 있으냐? 당연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그런 게 뭐냐 하면요, 요걸 성립시키는 어딨냐? 델타를, 자 보세요. 델타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정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엡실론은 아는 수, 이건 기지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모르는 수, 미지수. 이해하시겠죠? 엡실론은 아는 수고, 물론 이제 엡실론도 그렇고 A도 그렇고 L도 다 아는 수지. 그 다음에 델타는 모르는 수예요. 그러면은 이 A하고, 그 다음에 A하고 여기 그림에서 이 그림 A하고, 그 다음에 델타 모르고 L하고 엡실론이고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구치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 되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델타를 요 범위가 요 바깥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적당히 택해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델타만 택해주면 돼요. 엡실론하고 L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영역을 우리가 바꾸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함수가 정해지면 다 끝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알고 있다면은 델타를 요 범위 안에만 포함되게 그냥 우리가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해줄 수 있을 때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요 l이라는 거를 수학자들이 얘기해 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의 상한치는 얼마가 있습니까? 델타가 지금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지금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중에 더 짧은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가 요만큼의 길이라면, 최대한 요만큼의 값이라면, 그러니까 델타를 택할 수 있는 상한치는 최대한 요까지고,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거 포함만 작게 델타를 택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립하는 델타를 찾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걸로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요. 첫 번째 과정인 요걸 한 거예요. 극한이 뭐지? x가 a로 할 때 fx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냐?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금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요런 식들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는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x 3승이 27이다. 요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림으로 하든 수식으로 하든 다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궁금한 분이 있으면 제가 그림으로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재밌는 거라서 일단 원리만 알면 자 그럼 일단 그거는 실전적인 그런 거고 아까 여쭌 거는 그 아까 물어오신 거는 뭐냐 이거죠. 극한에 관한 기본적인 정리들 요런 거죠. fx 더하기 gx가 fx 더하기 gx 요걸로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cfx가 c가 밖으로 나가는 거 요 곱이 따로 떨어지는 거 나누기가 따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합성함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런 거죠. 그죠? 요런 거는 증명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를 들면 1번의 경우에는 fx 더하기 gx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로 두고 그 함수의 극한값을 엡실론 델타 정의대로 풀어낸 다음에 각각의 정의에 또 대해서 또 식을 하나씩 더 만들고 그 양변을 비교해서 잘 짜맞춰지느냐를 비교해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거야. 대략 이제 요 증명 과정이 이렇게 돼요. 우선 여기 리미트 있죠. 요거를 증명해보자. 증명은 정의 아까 그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정의입니다. 따를 때 그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민과 같은 종류의 요거라 하고 가정을 하고 그거 각각에 대해서 이건 성립하는 거니까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엡실론하고 델타를 적당히 델타 1에 대해서 엡실론 델타 2에 대해서 엡실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설정해 준 다음에 그 각각 식을 이용해서 양변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증명 과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지. 이해하시겠어요? 증명 과정은 제가 이제 앞에 걸 설명해 드렸으면 사실 뒤에 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서 대략 그러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는지? 엡실론 델타는 그냥 그거는 이거는 수학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논리학적인 거라서 이건 뭐야? 논리학적인 거라서 아마 조금만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라는 아마 그 거부감 있잖아요. 그것만 아마 극복하시면 아마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해하셨다면은 다행이고 혹시 다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은 다른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엡실론 델타의 그 활용으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무한으로 가는 극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산하는 극한값이라든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다 엡실론 델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엡실론 델타는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거를 식을 냅다 외우려 그러니까 뭐가 되나? 식을 봐서 그걸 다 외울 만한 것도 아니고요. 재보자. 나 모든 수식을 HTML 방식으로 모두 밑에 쳐서 넣어왔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글 됩니다. 물론 이제 2002, 저는 2007만 써왔기 때문에 고치해도 될걸? 확신은 못하겠네요. 제가 97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네, 여튼 네, 그래요.
여튼 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잠깐 영상 멈추고 쉴까?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일단은 영상을 멈출게요, 잠깐.